안녕하세요, 승야입니다. 같이 한잔해요 영상을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한잔해요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쑥차를 준비를 해봤어요. 쑥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차는 제가 옆에다가 정보를 적어 놓을게요. 쑥차인데 진짜 텁텁하지도 않고 너무 맛있고, 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음에도 겨울 내내 붙들고 살았던 차입니다. 가격이 비싼 게 단점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이 쑥차를 마시면서 제가 블로그에서만 종종 해왔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썸네일에서도 눈치채셨겠지만 뇌하수체 선종이라는 제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는 Q&A 형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병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제가 질문이랑 이렇게 답변을 좀 적어왔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핸드폰을 보면서 답변을 하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선 너무 향이 좋으니까 한잔하고 시작할게요. 와, 이거 진짜 쑥차 향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는 쑥 자체를 되게 안 좋아했는데 약간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맛이잖아요. 나이 드니까 쑥이 왜 이렇게 좋은지 요즘에는 쑥떡도 맛있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와, 진짜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어. 저는 물 마시는 것도 안 좋아하고 차, 음료 다 마시는 걸 안 좋아하는데 작년 겨울에 너무 잘 먹어서 한잔해요 영상에 한번 소개하고 싶었어요. 선물하기도 좋고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뇌하수체 선종 진단을 받은 지 3년 차가 되었고요. 이제 3년 차 정도 됐으면 한번 유튜브에서 이야기해볼만 하겠다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우선 뇌하수체 선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뇌하수체 선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뇌하수체 선종이란 말 그대로 뇌하수체, 뇌 쉬상하부, 거기에 종양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종양이라고 해서 같은 종양은 아니고 이게 뭐 어떻게 생긴 종양이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고프로락틴 혈증이라는 증상으로 알게 되었고, 이름이 어려워서 이거 핸드폰 보고 읽을게요. 기능성 PRL 생산샘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뜨거운데 맛있다. 제 뇌하수체 선종은 고프로락틴 혈증이라는 병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병을 알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임신을 좀 준비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벌써 3년 전 일이죠. 그 당시에 임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테스트기가 두 줄이 뜬 거예요. 제가 그날 저녁에 곱창을 먹기로 했거든요. 곱창이 뭐다? 소주다. 근데 내가 당장 저녁에 곱창에 소주를 먹기로 했는데 테스트기에 두 줄이 떠 있으면은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되게 여러 가지 심정으로 병원에 달려갔죠. 병원에도 가면서도 이렇게 지금 저녁에 먹을 곱창과 소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임신을 준비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해봤는데 임신은 아니었고 생리할 기미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생리 주기가 길기도 하고 자궁경부암 검사도 하고 뭐 난소 쪽이나 자궁 쪽 같이 그런 검사들도 겸사겸사 하고 왔어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생리를 안 할 만한 이유가 없고 아주 깨끗한데 무월경이라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호르몬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호르몬 검사를 했고 프로락틴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프로락틴 정상 수치는요 3.4에서 24.1 사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30 미만만 되어도 대충 정상 범위에 있다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프로락틴 수치가 84였습니다. 프로락틴 수치가 100 이상이었으면은 저도 바로 병원에 갔을 것 같은데, 이게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한 거는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선택권을 주시는 느낌이었어요. 뭐 원하시면 소견서를 써드리겠다. 그러면은 이제 더 큰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떻냐. 근데 선생님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선택을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의 뉘앙스여서 저도 조금 생각을 좀 해보기로 하고 일단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막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영양제로 좀 조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분간은 영양제로 한번 조절을 해보자 싶어서 이 프로락틴 혈증에 좋다는 이노시톨, 감마리놀렌산, 바이텍스 이런 거를 구매해서 열심히 먹었는데요. 효과는 없었습니다. 결국 한 3달 정도 지난 후에 다시 갔던 그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받고 2차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상은 무월경이 전부였어요. 근데 제가 원래도 생리가 불규칙했고 2달에 한 번 정도 할 정도로 불규칙했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을 안 써서 몰랐고 아마 임신 준비 중이 아니었다면은 더 늦게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프로락틴 혈증, 뇌하수체 선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월경이고 또 유즙분비가 되는 게 큰 특징이에요. 처음에 1차 병원에서 검사 받았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그 3달간의 간격 끝에 2차 병원을 갔다고 했잖아요. 그 병원에 가기 전에는 소량의 유즙분비가 있었습니다. 원래 프로락틴 수치가 높아지는 게 출산 후에 모유 수유할 때 되게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모유 수유에 관여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수치가 높아지니까 저도 유즙이 나오게 되었던 거죠.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유즙분비는 모유 수유할 때처럼 막 주룩주룩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체크해보라고 하셔서 완전히 막 가슴을 쥐어 짜듯이 마사지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소량의 물기가 보이는 정도로 나왔었고 제가 찾아봤던 후기들 중에서는 속옷이 젖을 정도로 조금 유즙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호르몬 수치가 당연히 이제 출산 후처럼 높아져 있으니까 생리를 안 하는 것이었고 뭐 유즙도 나왔던 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무월경이나 유즙분비 제외하고도 뇌하수체 선종에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거는 두통이나 몸이 막 붓거나 눈이 좀 안 보인다던가 안구에 압박이 든다던가 이런 증상이 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병원에 달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뇌하수체 선종의 가장 큰 환자들이 겪는 증상이 무월경이랑 유즙분비이기 때문에 여자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남자분들도 걸릴 수 있는 병이고요. 남자분들은 당연히 뭐 무월경이 없기 때문에 더 증상을 알아차리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통으로 알게 되시는 경우를 많이 봤고 몸 상태를 되게 주의해서 살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맛있다. 다음은 왜 병원에 바로 안 갔나?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제가 그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가 연월차가 없었고요. 정말 눈치가 보이는 회사였어요. 물론 뭐 병원에 갔다 온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런 사소한 관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 아침에 병원 갔다 와야 해요 하면 어디가 아프냐? 왜 갔냐? 뭐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싫더라고요. 아직 내가 뭐 어떤 병인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막 미주알 고주알 보고하기도 싫고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냥 병원을 안 가자 싶었던 마음도 좀 있었고 또 영양제라든가 자연적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때가 30살이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좀 쓸데없는 자신감 같은 것도 좀 있었고요. 평소에 너무 증상이 없다 보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 또 수치가 되게 높으신 분들도 계신데 나 정도면 높지 않은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에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검사 방법은요, 우선 내분비내과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게 산부인과 진료인 줄 알았는데 이런 호르몬 수치 같은 거는 내분비내과에서 진료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내분비내과가 있는 조금 큰 병원에 방문을 했고 제가 만약에 수치가 이렇게 나와도 또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피검사 한 2통 정도 뽑은 것 같고 또 조영제를 넣어서 MRI를 찍었습니다. 뇌하수체 이쪽을 찍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병원비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흔한 병도 아니고
또 막상 큰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병원비 얼마 나오지? 이런 거 걱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병원비도 알려드릴게요. 병원비는요, 뇌하수체 선종은요, 희귀 난치 질환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병이기 때문에 병원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저는 희귀 난치 질환이라고 하면은 이게 되게 말이 엄청 좀 무섭잖아요. 되게 병약할 것 같고 엄청 아파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선생님 말씀이 이거는 최소 4년 이상 쭉 두고 봐야 하는 병이라고 하셨고, 제 지금 상태를 보아하니 희귀 난치 질환이 맞는 것 같아요. 잘 안 나와요. 초반 MRI랑 피검사 했을 때는 아직 병명이 안 나왔을 때라서 피검사는 8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MRI는 20에서 30 사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병 진단 받고 선생님한테 진단서 떼서 보험회사에 청구하니까 실비에서 다 돌려줬었어요. 저는 진단비 같은 거는 없었는데 어떤 분들 보시면은 뭐 암보험이나 이런 보험에서 이 뇌하수체 선종에 대해서 돈을 좀 주는 그런 보험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지금 최근에 정기검사 갈 때는요, 3개월에 한 번씩 가는데 제가 다니는 병원 기준으로 3,100원이 나오고요. 피검사랑 진료비 포함입니다. 또 약값은 3달치를 해가지고 3,600원 정도 나옵니다. 솔직히 교통비가 더 많이 들고 있어요. 이거는 저처럼 약 먹고 정기검진 하시는 분들 기준이고, 그 뇌하수체 선종의 상태에 따라 수술을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치료 방법을 찾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2차) 병원 검사 결과는요, 우선 저는 MRI 검사 결과 9mm의 선종이 발견되었고요. 다행히 시신경을 누르고 있거나 하진 않았고 1cm부터 거대 선종으로 분류가 되는데, 또 크기가 1mm 정도 부족한 크기여서 약간 애매한 크기잖아요. 약물 치료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뇌하수체 선종은요, 약을 먹고 작아지는 기능성 선종이 있고요. 그리고 약에 반응하지 않는 비기능성 선종이 있어요. 비기능성 선종은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약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MRI를 찍어도 이게 기능성인지 비기능성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종양이 난 비기능성이에요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다들 약을 먹어보고 그 다음 진료를 계획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주일에 2번 카버락틴 0.25mg을 복용하고 있고요. 알약은 진짜 요따만해요. 진짜 코딱지만고 엄청 조그매요. 그걸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체열을 하고 수치가 안정적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3년 후인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종양 크기는요, 1년 반 전에 MRI 찍었을 때 5.6mm 정도로 사이즈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기능성인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지난주에 MRI를 찍었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5.6mm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더 작아졌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크기가 작아지지 않아서 조금 실망했어요. 왜냐면 9mm에서 5.6mm까지 확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확 더 줄지 않을까, 없어졌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뭐 그래도 커지진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흘러서 MRI 또 찍고 검사 받았을 때쯤 다시 영상으로 어떻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뇌하수체 선종에 걸리면 불편한 점이나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 이게 평소에 먹는 약이나 영양제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병이라 약을 가려 먹어야 한다는 게 조금 많이 불편해요. 저희가 보통 감기나 염증 치료 같은 거를 받으러 갔을 때 처방해 주시는 약에 무조건 위장약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이 병을 앓게 되면서 알게 되었어요. 보통 항생제를 넣어주시면 위장약이나 뭐 위장 보호제 이런 걸 같이 넣어주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먹으면 프로락틴 수치가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빼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만약에 말씀을 못 드렸을 경우에는 약사분한테 혹시 이거 위장약이나 이런 수치에 영향을 받는 약이 있나 한번 여쭤보고 체크를 하면서 먹어가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제가 위가 좀 튼튼해서 그걸 빼고 먹어도 위가 쓰리거나 하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막 위가 쓰리거나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하고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 이런 위장약 말고도 저는 아르기닌 같은 영양제를 먹었을 때도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가지고 바로 약을 끊었습니다. 이게 아르기닌이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먹어요.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먹고 되게 몸에 나쁜 영양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서 먹지 못했고요. 또 불편한 점은 어떤 성분이 이 프롤락틴 수치를 오르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검색을 되게 자세히 해봐야 해서 그게 좀 많이 불편했어요. 저는 양배추즙, 홍삼즙 이런 것도 안 먹고요. 영양제도 뭐 비타민이나 유산균 같은 최소한으로 먹어야 하는 것들만 챙겨 먹고 있습니다. 되게 생소한 영양제 같은 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복용하지 않고 있어요. 또 불편한 점은 병원 가서 진료를 보거나 건강검진 같은 거 받을 때 혹시 복용 중인 약이나 앓고 계신 병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때마다 항상 이 병을 설명을 해야 하는데 내과 쪽 선생님들은 이 병도 그렇고 이 카바락틴이란 약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같은 일반인들은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데 선생님들마다 그 검색하시는 뭐 사이트가 있나 봐요. 거기다가 이제 카바락틴을 쳐서 이 약이 어떨 때 쓰이는 약이구나 이런 거를 약간 생각하고 처방을 내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게 조금 귀찮다? 그리고 약을 일주일에 2번 먹어야 하니까 여행을 가든 뭘 하든 까먹지 않고 요 약을 챙겨서 먹어야 한다는 점이 조금 귀찮고요. 또 알약이 되게 작아요. 엄청 작다고 했잖아요. 그 약이 떨어지면 진짜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거 되게 조심해서 이렇게 먹어야 하는 그런 게 조금 불편합니다.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은 없었나요? 처음에는 이 약을 먹고 좀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좀 안 좋았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괜찮아졌고 다행히 지금까지도 약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진짜. 제가 먹고 있는 거는 카바락틴이지만 팔로델이라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복용하시고 계시는 약이 안 맞으시면 바꿔야 하고 약이 너무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냥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좀 봤어요. 그리고 이 약을 복용해도 임신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혹시 임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담당 교수님 말씀으로는 임신하면 그냥 약 끊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는 뭐 어차피 임신 준비 중이 아니기 때문에 쭉 복용할 생각입니다. 일상생활은 어떤가요? 앞에 언급한 불편한 점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술도 보통 사람보다 많이 마시고 아주 평범하고 재미있게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은 약 먹는 거밖에 없고 3개월마다 병원 가서 체열해야 하는 거 그거 귀찮은 거 빼고는 아주 멀쩡하게 생활하고 있고요. 약 복용 후에는 생리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주기가 38일, 40일 정도로 좀 길기는 해요. 근데 담당 교수님께 여쭤보니까 교수님 말씀이 그냥 생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산부인과에서도 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진단받기 전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 물을 진짜 안 마시는데 이게 300ml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거의 다 마셨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차가 맛있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는데 이 차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해볼까요? 저도 이 병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제 머리에 종양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착잡하고 무서웠어요. 막 핸드폰 붙들고 있고 계속 무섭다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어차피 이 병이 제가 걱정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무지에서 나오는 공포감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원래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가장 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 알면 되겠다 싶어서 네이버에 있는 고프롤락틴 혈증, 뇌하수체 선종에 대한 모든 올라온 글을 다 읽었었고 혹시 또 수술할 수도 있으니까 수술 후기까지 다 읽었고 나라면 또 어느 병원에서 어떤 교수님한테 수술을 할지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놨고요. 저는 또 N과 J형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미리미리 생각을 해놨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보를 쌓아가면서 객관화를 시키니까 많이 마음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2년 전에 블로그에 올렸었는데 아직도 블로그에 댓글로 이 뇌하수체 선종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세요. 뭐 질문이나 뭐 어떻게 안 무서우셨는지 어떠셨는지 지금은 어떠신지 기타 등등의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저도 이 병을 진단받았을 때 다른 분들이 올린 글들을 보고 많이 용기도 얻고 정보도 얻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 댓글 쓰시는 마음을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이 병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제 주위 분들도 제가 이 병을 앓고 있는 거는 몇 분은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자세하게는 모르실 거예요. 너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한테 막 괜찮냐고 이렇게 연락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햇살 좋은 하루 되세요. 저랑 한잔 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